지난 7월 1일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향 안동에 가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과 달라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7월 9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미 반론을 제기한 바 있지만은 지면 제약으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좀 하겠습니다. 이 지사가 사용한 점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비분간개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의 본질은 용어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점령과 친일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과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혹세무민하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먼저 용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군대가 적국 영토를 장악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진주하고 주둔하는 행위를 원래 군사적 용어로는 점령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점령한 게 군사적으로는 맞습니다. 점령하지 않고 35만에 달하는 일본군을 어떻게 무장 해제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군사적 의미에서 점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면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미국도 점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점령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우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군사적 점령 행위를 객관적 중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정의로운 해방군, 미군은 나쁜 점령군이라는 식으로 대비시켜서 점령을 정치적 용어로 사용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은 미점령군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련 해방군과 차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과 달리라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머릿속에 북한 외에 다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점령이 군사적 용어라면 해방은 정치적 용어입니다. 미소 양국의 점령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정치적 의미는 일본 식민 통치의 실효적 종식과 해방입니다. 그런데 선전선동을 세계혁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이론을 철석같이 신봉한 소련은 점령군을 스스로 해방군이라고 칭하죠. 중국도 군대의 정식 명칭을 인민해방군으로 지었습니다. 공산당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해방 속에 공산당의 혁명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점령군과 친일파를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로 만들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신통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일은 모든 악과 적폐의 대명사입니다. 최근에는 토착외구라는 더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매장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친일 토착외구 프레임에 끌어들이는 거고, 이런 수법으로 그간 재미를 톡톡히 봤죠. 항일이면 어떤 불의도 용서를 받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해서 앵벌이를 하든 소녀상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고 공금 유용을 하든 반일 어젠다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면 정의의 사도가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사법부조차도 일본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려고 하면 사법농단이나 적폐판사로 몰려서 봉변을 당할 수가 있고, 법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건국하는 심정이나
항일 독립투쟁하는 정신으로 재판을 해야 정의로운 판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성인 군자도 친일의 프레임을 씌우면 얼마든지 악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친일과 연결시키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이건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엽적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본질로 둔갑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엔지니어링의 문제라고 봅니다. 소련군이 북한 전역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9월 8일이 되어서야 인천에 상륙한 미군에게는 점령지역 내의 치안을 회복하고 군정체제를 수립하는 게 가장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미 군정이 이를 위해서 일제시대의 경찰과 관리들을 대거 채용한 것은 맞습니다. 군정 책임자인 하지 사령관이 한국 역사와 반일 정서에 대해서 무지해서 일어난 참사인데 이 때문에 하지 중장은 공공의 적이 된 거죠. 그런데 조선인 신무관리들이 군정청의 정책을 결정할 지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 중장의 지시로 사회 혼란 조성의 주범인 남노당 세력을 경찰이 좀 가혹하게 다스린 것을 두고 군정과 친일 세력이 합작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군정의 실무 인력을 승계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를 두고 친일 정부라고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산부 요인과 내각의 면면인데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항일 독립투사 출신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평생을 항일 독립투쟁에 헌신한 뼛속까지 반일이었습니다. 이시영 부통령은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범석 국방장관은 광복군 참모장이었고 내각의 친일 인사는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익희 재헌국회의장,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독립운동가 출신이죠. 일제시대에 교육받고 양성된 인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한 곳이 일제공공기관, 군대, 일본 기업 같은 곳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모두 친일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국가 건설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하면 신생 독립국가를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법학 공부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판검사로 임명하고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행정부의 국과장급 실무 간부로 임명하고 소대 병력도 지휘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단장 시키면 무자격 인턴만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신생 대한민국이 일제 때 양성된 인재를 국가 건설에 활용한 것을 두고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건국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남노당 계열의 좌익 세력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김일성 내각은 항일 독립투사만으로 구성된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동생으로 1972년 이후락 정보부장이 방북했을 때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은 일제 헌병 보조원 출신이고 또 김일성의 외가 인척으로 북한 정부 수립 당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을 지냈고 1972년에는 국가부주석 자리까지 올라간 강양욱이라는 사람은 일제시대에 일본 주호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와 목사 생활을 하면서 친일 행적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민군 장설 주역들은 다수가 소련군 88 여단에 소속되어서 중국 공산당의 동북 항일 연군에서 김일성과 함께 활동한 빨치산 출신들이지만은 이활 초대 공군사령관 등 나고야 항공학교와 일본군 출신도 있었습니다. 차관급 이하로 내려가면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는 친일파로 매도될 인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김일성 정권을 친일 정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사파의 정신적 조국은 무슨 짓을 해도 정의로운 겁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의 세례를 받은 586 운동권 골수 세력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사관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역사관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죠. 노 대통령은 2003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 광풍으로 건국 세력을 친일파로 몰아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마치 정권의 운명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을 대한민국에 대한 영웅적 항거로 미화를 하고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내세워서 특별법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반대한민국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칭송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환영사에서는 뜬금없이 통일혁명당의 핵심 간부로서 대한민국 전복을 꾀한 혐의로 20년 실형을 살았던 신영복을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죠. 2018년 방북했을 때 평양 군중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정치 직책을 사용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북한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한 김원봉을 국군 장설의 뿌리로 끌어들였습니다. 의열당과 조선의용대를 만든 김원봉이 광복군 장설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방 후의 행적은 불문에 붙이고 일약 영웅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여담이지만은 신영복과 김원봉이 공교롭게도 제 고향 밀양 출신인데 김원봉은 제 정조부 형제가 주축이 돼서 제 고향 생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세운 고명학교에 다닌 제 정조부의 제자였는데 그 학교가 항일 투사를 양성했다는 이유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 후에 얼마 안 되어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 집안과도 연고가 있는 셈이죠. 다시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 발언으로 돌아가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간접적 언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좌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화끈하고 직설적 표현을 사용한 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완곡한 화법보다 더 정직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볼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나라의 꼴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해방전국의 극심한 좌우 대립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할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 전체에 공산하냐, 38선 이북만에 공산하냐,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38선 이남에서라도 자유민주정부를 세운 게 70년이 넘도록 분노하고 저주해야 할 만큼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당시 소련 공산당과 김일성의 흉계를 정확하게 간파한 이승만의 해양과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38선 이남에서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의 희망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미국과 소련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 통치에 합의한 것을 이승만이 미국까지 달려가서 막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소련의 한반도 전체 적화 전략에 말려들었을 겁니다.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1948년 4월 평양 남북연석회의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과 남북 통일정부 수립에 합의했는데 이게 한반도 전체의 적화 통일을 위한 계략이라는 걸 모르고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걸 보면 이분들도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평화적 적화 통일 기회를 놓친 것을 무력으로라도 꼭 달성하겠다는 게 2년 후 6.25 남심 아닙니까? 두 번이나 천검 같은 적화 통일의 기회를 놓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고 적화 통일을 막은 이승만 대통령을 역적 취급하면서 친일 적폐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악마화하고 대한민국을 구해준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삼고 혹세무민하면 민족 정기가 바로 서고 속이 후련해집니까? 주사파 근본주의자들도 그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은 좀 쉬었다가 하시죠. 7월 1일 시진핑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함선 지식이라는 중공의 군사 전문 사이트는 타이완 침략 3단계라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내놓았습니다. 함선 지식은 중국 선박공업 집단이 발간하는 군사 월간지입니다. 055급으로 묘사된 중공의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 주변 해역을 봉쇄하는 것부터 화면은 시작됩니다. 길이가 180m로 일본 해상자유대 아타고급 이지스함보다 좀 더 큰 중공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항공모함 랴오닝호에서 함재기 젠15기가 출격합니다. 이 군사 전문 사이트는 시진핑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 위협을 할 때마다 이 같은 애니메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합니다. 중공 항모에서 젠15 전투기가 스키 점프대를 박차고 출격하는 상황은 미국의 항모 두 척이 타이완 해협 근해로 진입하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공중 경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격한다는 음성이 나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타이완 공군의 F-16 전투기도 긴급 출동합니다. 중공의 동남부 연해 지역에서는 똥펑 10A 순항 미사일 차량이 사정거리 2000km의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국의 토마호크에 해당하는 이 미사일은 지상 목표와 해상의 함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3개씩 적재한 이동 차량에서 미사일이 연신 날아갑니다. 이어 2019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동펑 17도 나타납니다. 남동부 해안기지에 배치해 타이완을 위협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비행 속도는 마하 5에서 10으로 추정되고 최대 사거리는 2500km입니다. 동펑 17 미사일은 발사 차량에 실려 있는데 보호 지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위성이 상공을 통과해 사라지는 시점을 선택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일제히 위장막 기능을 하는 보호 지붕을 열고 타이완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개시합니다.
중공 남부 전구에 집중 배치된 동펑 16 중거리 미사일 차량도 등장합니다. 이 미사일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유대가 타이완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화력입니다. 이때 미사일의 여율 적외선을 포착하는 미국의 Space Based Infrared System 우주 적외선 시스템 정찰 위성이 이를 감지하고 우군에 정보를 보냅니다. 타이완 북부 러산에 설치된 초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도 수백 기의 동펑 미사일을 포착하고 타이완 각군에 이를 알립니다. 타이완 육군의 기계와 보병 200여 단의 윈바오 장갑차가 타이베이 시내로 진입합니다. 시가전에 대비하고 중공군의 참수 공격 목표가 될 정부 요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육군 항공대 601 여단은 아파치와 블랙호크를 띄우는데 여기서 지휘체계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 이유는 타이완 해협 상공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젠15D의 재밍 공격 때문입니다. 이어 타이완 북부의 패트리엇 방공포대를 향해 동펑 15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10의 속도로 내려옵니다. 극초음속을 자랑하는 동펑 15 미사일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기까지가 공격 1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텔스 무인기 꽁지 11이 1단계 타격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방공 미사일 포대 같은 타이완군의 핵심 목표만 선별적으로 마비시켰으며 시가지에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했다고 자평합니다. 중공군의 미사일은 타이베이 101 빌딩 주위로 날아다니며 타이완군의 지하 주유소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화련의 상간에 있는 타이완 공군기지도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 작동이 늦어 F-16 전투기가 뜨지도 못한 채 활주로에서 모두 파괴됩니다. 중공군의 전파 교란이 성공해 타이완 각군은 지휘소와 연락이 두절돼 혼란을 겪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화련의 공군기지가 대파된 상황에서 남은 것은 해군입니다. 다행히 3척의 킬롱급 구축함과 2척의 청공급 구축함은 출항해 작전을 벌입니다. 중공군은 타이완 함대와 항구를 향해 창젠 10 순항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저고도 비행으로 1500km를 날아가는 대함 탄도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로켓을 동원하지 않고도 타이완의 해군 전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중공군의 순항 미사일이 타이완 해군과 항구를 향해 쏟아지지만 전파 방해 때문에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어 마지막 3단계는 함포로 지상군 상륙을 저지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게 전쟁 시뮬레이션입니다. 함선 지식이란 군사잡지는 2020년 5월 20일에도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내놨습니다. 1년 전의 시뮬레이션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3단계입니다. 타이완을 미국의 지원으로부터 강제로 격리해 가두는 1단계, 타이완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비시켜 방공 작전과 공군 작전, 해안 방어 시스템을 공격하는 2단계, 그리고 상륙 작전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항구, 공항을 탈취해 병력을 투입하는 3단계입니다. 2020년 함선 지식의 영상은 11분 분량입니다. 공격을 개시한 지 4분 만에 공항을 마비시키고 24시간 안에 타이완을 해방시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공 측의 정신승리나 다름없는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타이완 해군의 퇴역함장 루이슬리는 상당히 황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중공군은 모든 무기가 백발백중일 때를 가정했습니다. 또 중공군이 기습공격을 가할 때 타이완이나 미군의 전자전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공이 일방적으로 전자전을 벌여 타이완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킨다는 시나리오는 변한 게 없습니다. 타이완 북부 러산에 설치된 초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도 거의 생략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중공 내륙 깊숙이 신장 위구르, 간수까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기와 미사일의 동향을 바로 파악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타이완의 미사일 전력을 거의 무시한 채 시뮬레이션을 한 점도 지적됩니다. 국산 전투기 IDF 진고호에 탑재되는 공대공 미사일 천검을 비롯해
해군 함정에 장착된 각종 함대공 미사일, 시종펑, 윈펑 등 타이완의 미사일망은 아주 촘촘합니다. 방어를 넘어 중공의 주요 도시와 산샤댐까지 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모두 7,000개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촘촘한 미사일 배치 밀집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 중공을 압박하고 타이완을 수호하자는 결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육군과 일본 육상 자위대는 홋카이도 등지에서 최대 규모의 오리엔털 쉴드 훈련을 벌였습니다. 사정거리 18km의 장사정 포격 연습을 할 수 있는 홋카이도 야오스베츠 연습장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을 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는 물론이고 최신 고기동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 육상 자위대 다연장 로켓,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동원됐습니다. 미일 간의 오리엔털 쉴드도 중공처럼 3단계입니다. 전자전으로 적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다음에는 무인기로 표적을 획득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고기동의 중거리 로켓 화력으로 적을 경멸하는 순서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경항모 이즈모 함도 얼마 전 정식 항공모함으로의 개장이 완료됐습니다.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기 F-35B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갑판을 굳혔고 방공 미사일과 레이더의 위치가 소폭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범 운용을 거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미 해군의 전력에다 동북아 최강인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타이완을 도와 중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북아에서 F-35의 유지 보수는 일본이 맡고 있습니다. 또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16의 경우 아태 지역의 수리 라이센스는 타이완의 한샹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상 한국도 미국, 일본, 타이완의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중공군의 타이완 상륙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몇 배는 어렵습니다. 각종 미사일과 중거리 로켓으로 공격 징후가 있으면 곧바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침공 함대가 바다로 나오면 타이완은 전투기를 동원해 집속탄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타이완 육군은 13만 명입니다. 이를 압도하려면 최소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그만한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륙이 가능하더라도 투입할 수 있는 기갑 전력은 200대 정도의 경전차입니다. 지금까지 타이완의 방어작전 개념은 해안에서 적을 경멸하는 거였습니다. 150km, 100km, 50, 30, 15km 전방에 중공군이 접근했을 때 어떤 무기를 동원하는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타이완은 2021년부터 방어작전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제 M1A2T 전차는 아직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M1A2T 전차가 올 때까지 자체 전력으로 중공군의 전력을 방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부 해안의 고속도로를 탱크와 대전차 화기의 장성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부 해안 도로의 교각마다 M60 전차, 토우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험비, 30mm 기관포로 무장한 윈바오 장갑차를 숨겨놓고 중공군의 타이베이 북상을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